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시장이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상은 기정사실 0.5%포인트냐 0.75%포인트냐 인상폭이 관심사입니다. 미국의 인상폭은 월말 한은의 보폭을 정할 겁니다. 어제 나온 4월 물가의 최근 환율까지 고려하면 이번 달 한은도 추가 인상을 고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분간 수입 물가도 금리도 계속 높을 거란 얘기죠. 우리를 둘러싼 우리에게서 오지 않은 것들이 마스크 벗은 세상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5월 4일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인수위가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부터 증시까지 자세한 내용들 저희가 요소 집어서 알려드리고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채권금리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EU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줄이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수입이 좀 늘었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경제 소식 오늘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와 알아보고요. 증시 잠시 들렀다가 경제 언박싱 하는 날입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간다. 증시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을 구석은 뭘까요? 어떤 걸 딱 붙잡고 투자를 하면 이런 장에서 실패가 없을까요?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지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슈발전소에서는 우리은행 직원이 무려 614억 원을 동생과 함께 횡령해서 썼다. 파장이 어마어마한데요. 이 사건의 쟁점, 과제,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문자 받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하고요. TBS 앱과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를 내놨습니다. 일단 부동산 정책 다들 관심 많으실 텐데 어떻게 하나요? 네, 이 집 살 때 대출 조금 더 쉽게 해주는 방안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이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죠. LTV를 지금은 규제 지역에서는 40%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50%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7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서 집 살 때도 70%까지는 대출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애 첫 주택 구입하는 가구는 이 LTV를 지금은 지역에 따라서 60에서 70% 정도 적용받고 있는데 이거를 80%까지 더 늘리기로 했고 그리고 이미 1주택자인데 이제 두 번째 주택 구입하는 분들, 이분들은 규제 지역에서는 지금은 아예 대출이 안 나오는데 이거를 LTV 30에서 40% 정도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값에 몇 퍼센트 대출해 주느냐도 중요하긴 한데 요 실제 대출 받을 때는 또 다른 규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득 대비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 DSR인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총 대출액이 2억이 넘으면 개인별로 원리금 상환 금액이 은행권에서는 소득의 40% 넘을 수 없게 돼 있는데 이게 7월부터는 대출액 1억 원 초과 대출자까지도 DSR 규제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새 정부에서 LTV를 아무리 완화해줘도 이 DSR에 막혀서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인수위는 일단은 지금처럼 유지를 하고 대신에 소득이 낮은 청년 가구들 소득이 낮으면 아무래도 DSR에 막혀서 대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이 청년 가구는 미래 소득을 반영해서 대출을 하는 제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DSR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실질적인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LTV 풀고 DSR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소부화의 황새가 여우집 놀러 갔을 때 넓은 접시에다가 스프 줬는데 스프는 줬지만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 DSR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네, 이 뭐 구체적으로 수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었는데요. 근데 핵심은 방향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한 얘기로 좀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여기서 이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 요율을 인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근데 얼마나 더 내야 될지 그리고 좀 덜 받아야 될지 요거는 이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좀 합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급여라는 거 이것도 좀 눈에 띄는데 요거 11개월이 안 된 아이 한 명당 내년부터 70만 원 그리고 2024년부터는 100만 원 주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좀 경제적인 부담 덜어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양도세 폐지 여부 이것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한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예정은 내년부터 국내 주식에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투자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고 3억 원 이상 투자 수익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는 25% 주식 양도세 물리기로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 양도소득세는 아예 없애고 대신에 초고액 주식 보유자 여기에 대해서는 양도세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주식을 한 종목당 10억 이상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주주라고 해서 이 양도소득 내고 있는데 이게 그냥 고액 아니고 초고액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10억 기준인데 이거보다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조금 줄어들 거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공매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지금은 개인이 공매도하면 담보 비율이 140%입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105%여서 개인들은 좀 돈을 더 내고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라고 했고 또 가상자산 코인 관련해서도 지금은 국내에서는 새로 코인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게 불법인데 그래서 지금 코인 발행한 기업들은 해외 자회사 만들어서 해외에서 코인 공개하고 그걸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해서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내에서도 허용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반대 매매라는 게 꿔서 투자했다가 요거 못 갚으면 그냥 기관이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좀 올릴 거다. 이건 뭐 뉴스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채권 금리가 벌써 반영이 되는 모양이네요. 네, 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에 3% 뚫고 올라갔는데요. 근데 이 10년 만기 국채가 다양한 만기가 있지만 가장 장기채 하면 대표적인 가장 많이 언급하는 대표적인 국채여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만큼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그래서 주요하게 보는 건데 지금은 3%대 밑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에라도 3%를 넘은 게 2018년 12월 이후 3년 반 만에 최고입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 채권 금리가 왜 많이 올랐냐? 말씀하신 대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0.5%포인트, 그러니까 소위 빅스텝을 밟을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기준금리가 오르면 새로 발행되는 국채 이자가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니까 지금 사람들이 들고 있는 채권은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떨어지겠죠. 새로 발행되는 이자가 더 높아지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있는 채권 가격은 좀 싸지고 근데 또 반면에 이 만기에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가격이 싸졌으니까 수익률은 좀 반대로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 뉴스를 보실 때 이렇게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회사들이 채권을 찍어서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해야 되고 또 개인 차원으로 보면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금리가 더 높아질 테니까 이걸 앞으로 나라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좀 돈을 더 비싸게 빌려야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돈을 꿔준다고 해도 대출들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최근 금융권의 대출 잔액 기준으로 나온 통계들을 보면 대출이 한 넉 달째 잔액 기준으로 줄어들고 있다. 증가폭이 이런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세계 경제를 얼마나 망가뜨릴 거냐 사실은 올해 이게 관건인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속에서 EU는 앞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줄이겠다. 네. 반대로 중국 수출은 늘었습니까? 네, 이 유럽은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데 그래서 지금까지 경제 제재를 수위로 올리는 와중에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천연가스 수입만은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유럽도 이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를 올해 안에 3분의 2가량 줄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거를 뭐 미국, 나이지리아, 세네갈 이런 곳에서 수입하는 식으로 좀 수입처를 다양하게 늘리겠다라고 했고요. 특히 이탈리아는 2024년 말까지는 아예 러시아산 천연가스 안 쓰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탈리아가 쓰는 천연가스 중에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게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런 나라들은 대안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뭐 나이지리아, 세네갈 이런 데서 좀 다변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로 오는 천연가스도 유럽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거의 의존하고 있던 요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다. 네. 장기적으로 시장 구조가 좀 변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뭐 카타르나 다른 곳에서 천연가스 수입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쟁자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천연가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도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게 아마 거대한 그 에너지 정책, 전 인류가 세웠던 탈원전의 분위기 이런 것들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 네,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제일 큰 고객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고객들이 이탈한다. 러시아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새로 찾은 파트너가 중국입니다. 근데 이 둘의 그 요구가 딱 맞았던 게요.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배출량 0으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천연가스 사용도 늘리고 있는데 그래서 천연가스가 더 필요하고 근데 러시아는 또 유럽에서 덜 쓰겠다고 하니까 천연가스 수출할 곳을 찾고 있어서 둘의 이해관계가 딱 맞은 건데요. 그래서 올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천연가스 양을 봤더니 지난해보다 60%가량 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유럽으로 수출했던 물량, 그러니까 러시아가 유럽으로 수출한 물량은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돌아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유럽은 점점 멀어지고 좀 중국과 러시아는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역할이 아마 상당히 클 겁니다. 중국이 이 물량을 소화를 해주면서 러시아는 외화 수입이 안 끊길 거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EU에서 수입량이 완전히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량이 남아돌면 중국은 요걸 좀 싸게 가져가겠죠. 이런 상황을 두루 고려하면 여러 가지로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 어려운 구조이긴 한데 여하간 워세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밖에서 마스크 쓰기 의무가 해제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느낌으로는 한 10분 중에 7분은 쓰고 다니시는 것 같거든요. 요게 약간 헐거울 때 그 느낌이 적응이 안 됩니다만 맑은 공기가 참 반갑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깨끗하게 손 씻고 코로나19 방역수칙 꼭 지키기로 해요.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네, 미국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주된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장중에 계속해서 5월 FOMC를 앞둔 경계 심리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이어갔지만 그래도 최근의 증시 폭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속 에너지와 금융업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서 다우, S&P, 나스닥 모두 소폭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는 지난 4월 말 폭락장 이후에 과매도권 진입 인식 확대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패닉 현상, 폭락세가 진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폭락세가 진정되고 있다.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5월 이후에 미국 증시는 약간 반등을 도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FOMC 결과 나올 때까지 다들 긴장을 하고 계시겠지만 추세적인 반등을 만든다. 이러려면 어떤 조건이 전제가 돼야 됩니까? 네, 저도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많이 회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자신감 상실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동안 거시 경제 환경상 조정을 초래했던 이슈 또 그 지적해 주셨던 연준의 긴축 문제를 시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극복해 나갈지가 관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통상적으로 특정 악재가 시장에서 소멸되는 형태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해당 악재를 유발한 주체가 그 악재를 스스로 풀어주는 것이나
또 다른 하나는 해당 악재를 주식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주가 조정, 밸류에이션 조정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소화해 나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특히 후자의 케이스가 진행되는 과정은 시간도 소요되고 주가 조정도 상대적으로 심화된다는 것이 특징인데, 현재는 안타깝게도 이 사례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좀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최근의 증시 분위기를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은 연준발 악재를 점차적으로 소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증시 바닥론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시원한 반등,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5월 FMC를 한번 소화를 해야 되고, 다음 주 수요일 예정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이벤트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입니다. 그 증시를 두 가지 키워드로 나눠주시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결자 해지냐 아니면 외주를 줘서 이 상황을 타게 하느냐. 그리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셀코리아. 네. 외국인들이 그냥 죄다 짐 싸서 나가는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언제 네. 돌아오나요? 저는 일단 그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외국인이 모두 한국을 다 팔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신흥국 증시에 대한 펀드, 그 한국이 포함된 신흥국 증시 펀드로는 지금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유입이 되고 있냐라고 추정을 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미 신흥국 증시는 작년부터 맞을 만큼 맞았다라는 인식과, 또 중국의 경기에 대한 부양 기대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년 내내 신흥국의 성장을 계속 발목 잡고 있었던 코로나가 그 이슈가 소멸이 되면서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러한 것들이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흥국들의 전반적인 매수 유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100% 공격적으로 베팅하려는 유인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전반적인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 여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1,200원대 이하로 드라마틱하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단 우선적으로 좀 변동성 자체가 진정이 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환율에 대한 손실 우려, 이 부분들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유인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실적이 뒷받침되면은 그것도 좋은 조합인데, 저는 그 과정도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 다 지금 1분기 실적 우려했던 것보다 다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은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제 한국 팔 만큼 팔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펀더멘털이나 실적들 좋아지네, 이 인식들이 확산되지 않을까.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 매수, 셀코리아가 아니라 바이코리아로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환율이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지니 당분간 요게 될까? 저 5월 이후 상황을 봐야겠는데,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우리 증시도 지금 코스피가 0.5%대 상승, 그리고 코스닥이 0.3%대 상승하고 있고요. 이것 역시나 미국 증시 폭락 진정 효과랑 또 우리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시즌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전망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눈에 띄는 업종과 테마는 5G 테마주들이 지금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대략 1조 원대로 추정되는 5G 장비 계약을 수주할 것이다 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지금 KMW, 오이솔루션, 이노와이어리스 등 5G 업종들이 동반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관련해서 지금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은행 주가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은행 주가는 그냥 별로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플러스 0.3%대 이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여느 은행 중에 제일 좋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실적이 악재를 이기는 장이군요. 지금까지 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를 잃고 살아가. 우리 어떡하죠? 외국인 자꾸 가고 우리 증시에서 우린 누구 믿고 이 어려운 장을 헤쳐가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나타나는 그 형님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증시에서 도저히 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 때 누구나 모시고 싶은 그분, 증시각도기의 곽상준 신한금융투자 지점장 모시고 코로나 전과 후 그리고 중국과 일본 경제가 힘들어진 이후의 증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증- 감사합니다. 곽상준입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증시 각도기 네. 당구 좀 치십니까? 하나도 못 칩니다. 네. 증시에서 요즘같이 고민이 많을 때가 있었나 싶어요. 네. 사실은 저희가 뭐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원고를 막 촘촘하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네. 요즘 제일 궁금한 게 수출 우리 수출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 중국 시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봉쇄도 길어지고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투자 전망 어때요? 처음부터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올해 최고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죠. 네. 지금 답이 없어요. 외통수에 빠져가지고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할까 계속 고민인데 사실 이번 주에 그래서 지금 노동절 연휴로 쉬고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 끝나고 상하이 증시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데 왜냐하면 중국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방송용으로 좀 적합치 않지만 뭐가 좀 탔어요. 네. 뭐 굉장히 그 막판에 몰리면서 시진핑도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경제,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작년도에 자동차 지금 신청해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반도체 때문이고. 여기 있네요. 신청했는데 차 못 받은 사람. 네네. 네. 예, 그런데 그거는 작년에 어디에 문제였냐면은 이제 동남아 쪽에 문제였다 이랬는데 사실은 동남아 쪽에서 일어나는 공급 적체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공급 적체는 중국발이에요.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닌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존이 실적이 그렇게 깨져가지고 주가가 폭락했던 것도 이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건데요. 지금 중국이 공장은 열심히 돌리고는 있어요. 폐쇄로 부락을 해서 공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막 사람들을 돌리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운전을 못 하는 거야. 이동이 안 되는 거죠. 물류가 물건을 안 돼요. 만들었는데 네. 트럭에 실어서 어디로 보내야 공급이 되는데 그 그렇죠. 과정이 생략이 되는 그렇죠. 거죠. 사람들이 이제 집 밖으로 못 나오는 상황들이 있고, 그다음에 상하이항도 굉장히 그 중국에서는 큰 항구인데 사람들이 못 나오니까 그게 원활하게 돌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동성이 확 떨어지는 문제인데요. 지금 이 문제가 풀리면은 공급 적체 문제도 해소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안 풀리면 공급 적체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 이미 뭐 애플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에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빠진다. 5조에서 10조 정도 원의 매출 감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저렇게 되면 물가가 계속 오를 거예요. 싸게 공급해주던 네. 공장의 문을 닫았으니 네. 청구서를 전 세계가 나눠서 받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이 되면 또 이게 그 서로 연결돼 있어서 경제라는 게 안 그래도 지금 내일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그 경제 금융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그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날이거든요. 근 5년 내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만약 이렇게 공급 적체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되면 금리를 계속 올려야 돼요. 계속. 지금도 힘든데요. 퇴직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이자 목돈 생활 맡기고. 이자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 쓰신 분 그리고 뭐 갭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많이 빌리신 분 이런 분들은 정말 심각한 상황들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금리를 한두 번 올릴 게 아니고 여러 번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들이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면 미국의 4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예요. 81년 이후에 물가가 제일 높았다고 하고 네. 어제 우리도 소비자 물가 통계 나왔는데 네. 13년 사이 제일 높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대출 쓰신 분들은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가 5월 달에도 오를 거고 6월 달에도 오를 거고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한국은 0.5%씩은 안 올리고 0.25%씩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는 0.50% 올릴 것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무슨 예상까지 하고 있냐면 다음 달에는 0.75% 올릴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0.5% 또 올릴 거야. 그래서 순식간에
기준금리를 2% 만들 거야. 근데 기준금리가 2%는 무슨 얘기냐면 1년짜리 예금금리 이런 것들은 3% 4%요 사이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준금리라는 게 일종의 도매금리 같은 거니까 네네. 소매금리는 훨씬 올라가겠네요. 훨씬 올라가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투자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행에서 1.5% 이자를 받아요. 근데 뭐 1억을 맡겼어. 그러면 뭐 이것 띄고 차포 띄고 하면은 100만 원 나올까 말까. 이러면 야 이거 예금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아, 다른 거를 뭐 좀 해야 돼. 다른 수단을 좀 써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한 번 더 올라서 뭐 3%가 됐다. 4%가 됐다. 5%가 됐다. 6%가 됐다. 요거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1년이나 2년 정도의 정기 예금 금리가 한 5에서 7% 정도 준다. 그럼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요? 저금해야지. 저금해야지. 그렇죠. 왜냐하면 무위험이니까. 위험이 하나도 없는데 또박또박 이자를 주니까. 그러면은 뭐 6, 7%가 저금으로 나온다. 증시에서 돈 빼서 난 안전한 저금을 선택할 거야 이런 분들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건데요. 그래서 6, 7%까지 가면 자본시장이 재앙을 맞게 될 겁니다. 아이고 지금도 네. 지수 어려운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 변수가 또 있어요. 이 경제가 어렵지만 재미난 것도 하나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10%예요. 물건값이 매년 10%씩 어우, 올라요. 상상하기 싫습니다. 근데 네. 예금은 4%를 줘요. 5%를 줘요. 그럼 예금 할까요? 약간 애매모호해지기 시작하죠. 고민되네요. 네, 이게 두 가지의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고 금리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사람들의 투자 태도는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 이건 투자하시는 분이 아니고 일반 방송 시청자들 많으시죠? 일반 청취자들 분들 입장에서 이게 와닿는 게 어디냐면 혹시 보험 가입하신 분들, 전 국민이죠, 뭐 사실. 네, 그 중에서 네. 변액보험 가입하신 분들 최근 수익률 한번 보십시오.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엉망입니다. 왜 엉망이냐? 네. 보험 쪽은 주식을 해서 엉망이 아니라 채권을 해서 엉망이에요. 예. 채권이 가격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자를 하나 대놓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채권은 조금 거꾸로 가니까 복잡한데 이렇게 그 막대기를 하나 생각해 놓고 채권 금리가 한쪽이 올라가면 채권은 한쪽 가격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시소 같은 거네요. 그렇죠. 시소가 네. 쓴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오르는 개념인데 금리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보험 쪽은 지금 보시면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화가 날 정도로 수익률이 뚝뚝 떨어져 있을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채권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뭐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라든가 큰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사는 건 되게 안전한 행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는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채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과도기적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채권에 대한 투자가 용이하지 않아요.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주식이 오히려 대안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우깡 가격 우리 어렸을 때 막 50원 100원 했거든요. 진짜요? 네, 짜장면도 500원 했어요. 짜장면 궁금하면 500원 아니고 짜장면도 네, 500원. 네, 짜장면 500원이었는데 지금 뭐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네. 물가가 이렇게 계속 단계적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가가 오른다는 건 뭐냐면 기업들은 제품가에다 자기 그 가격을 반영을 시킨다는 거죠. 값을 올려야 그렇죠. 남는 게 있겠죠. 그렇죠. 가격을 올리면 매출과 이익은 유지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채권은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그대로 약자예요. 그대로 다 떠안고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방패가 없군요. 네, 그래서 금리가 금리가 올라가는 이 과정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과정에서는 기업은 그래도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는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임계치 이상의 금리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기업 투자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적 장세다. 기업별로 업황이나 실적을 봐라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네. 보거든요. 여기에 일반 청취자가 곧 사실상 일반 투자자예요. 네네. 우리나라 일반 주식
지금 계좌 트신 분이 2천만 명 정도 되니까 네.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봐도 네. 무방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항상 올라오는 청취자들 사연 보면 어떡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그널을 나와 어떻게로 시작을 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은 그래도 기회가 남아있고 돈 잘 버는 회사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인 지수가 이래버리면 보는 눈이 굉장히 흐려지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심리 전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투자 심리 전문이니까. 자, 뭐 관심법 들어오십시오. 네. 자, 첫 번째,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사람 많은데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지금 올해 와서 끙끙거리시는 모든 분들이 작년도 재작년에 사람 많은 곳에 갔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빅테크 이런 데 사람 많았네요. 연말 쪽에 그랬었고, 그렇죠. 그다음 작년 연초에는 삼성전자, 현대차에 사람 많이 모였었고, 여름까지 좋았어요. 네, 그리고 중반 넘어가서 후반부에는 게임, 메타버스, NFT 이런 쪽에 사람들이 열광을 했었죠. 근데 지금 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울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중간에는 뭐 네카오라고 표현되는 네이버 카카오 거기 사람 몰렸었죠. 근데 주식이라는 건 사람이 많이 몰려서 꽉 차면 더 이상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라요.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더 이상 투자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격이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삼성전자 같은 거 보면은 던져도 누가 제깍제깍 잘만 사주던데요 라고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요? 네네. 삼성전자 클리닉 한번 해드려요. 네, 클리닝 해주세요. 네,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대표 기업이잖아요, 세계적으로. 네. 이 반도체는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경기 노출된 업종이 그 반도체 업종인데요. 최근에는 실적하고 상관없이 모두 다 주가가 떨어졌어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라는 회사, 그리고 미국의 뭐 엔비디아라든가 AMD, 뭐 인텔, 퀄컴 모두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슬슬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나 다행인 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 반도체에서 대표 반도체 기업을 하나 꼽아보라면 저는 TSMC를 꼽겠습니다. 네, TSMC의 지금 미래 실적 전망은 좋아요. 1분기도 좋았고 2분기도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 올해 내내 늘어날 것 같은데 이 회사는 1년이 정해진 회사예요. 왜냐하면 수주를 받을 때 1년 계약을 다 하고 받습니다. 장기 수주 계약이기 때문에 정해진 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모체가 되는 AP라든가 CPU를 만드는 TSMC의 1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삼성이 만드는 그 메모리는 TSMC가 만드는 CPU라든가 AP 옆에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PU가 매출이 많으면 당연히 메모리도 매출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미래고요. 네. 또 하나 삼성전자 이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요번에 이제 400조가 잠깐 깨졌었어요. 시가총액. 이거는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분기에 14조의 영업이익, 2분기도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위, 연간 기준으로 5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이 회사는 법인세 떼면 다 남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빚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빚으로 비용이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이익과 그 순이익단이 거의 비슷한 회사인데 그러면은 50조 가까이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 400조? 그럼 이익 대비 10배가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세계적인 대표 회사예요. 메모리 대표 회사예요. 근데 이 정도 주는 건 모든 그 삼성전자에 대한 생각들이 최악으로 지금 가 있다는 얘기예요. 투자자는 최악의 심리를 즐기셔야 합니다. 최악을 즐겨라. 네. 그러고 싶은데 마음이 되게 쫄리거든요. 들고 있으니까. 네. 들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머리를 회전을 하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현금밖에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만 들고 있으면 왜 안 올라 답답해 죽겠네 막 이렇게 되지만 현금이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거꾸로 생각하시는 버릇을 들으셔야 되는데 현금이 있는 사람 입장이라면 이 정도 가격이면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아. 배당률도 나쁘지 않아. 중간 배당도 잘 줘. 이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드리면 삼성전자에게 가장 큰 돈을 벌어주는 앞단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일까요? 바로 그 데이터 센터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클라우드 서비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AWS라든가 네. 이런 것들 요즘 그 하여튼 뭐 온라인으로 우리 저장해 주는. 근데 이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서버를 만드는데 컴퓨터용 서버들이 있거든요. 이 서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컴퓨터하고 달라요. CPU를 2개 받고 메모리를 막 옆에 엄청나게 달아요. D램을 우리가 핸드폰에 보통 4기가에서 12기가 사이를 답니다. 근데 그거는 컴퓨터 한 대에 얼마를 다느냐? 250기가, 350기가 달아요. 야.
엄청나거든요. 네. 근데 그 클라우드 업체들의 비용 중에 최고로 많이 드는 비용이 뭐냐 물어보면 전기료예요. 전기료. 그래서 전기를 덜 쓰는 그 부품들을 쓰는 거는 얘네를 주저하지 않아요. 바꿀 때 되면 싹싹 바꿉니다. 그리고 2018년에 대대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바꿀 때가 도래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인텔의 이건 너무 전문적인 내용인데 네. 인텔이 만드는 우리를 2년간 속였던 사파이어 래피드라는 서버용 CPU가 드디어 나와요. 드디어. 나와요. 이게 나오면 메모리가 바뀌면서 새롭게 붙습니다. 네. DDR5라는 메모리가 붙게 되죠. 아, 그게 이제 나옵니까? 그게 재작년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를 속였던 건데. 그러니까 뉴스를 엄청나게 쏟아내서 네. 무슨 임박한 줄 알았거든요. 이제 선적을 했다고 인텔에서 얘기했어요. 드디어. 이제 싫었다. 이제 그러니까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 내년을 향해 가면 점점 많이 쓸 건데 이 DDR5가 이제 주력 메모리가 될 건데 가격이 한 그 전보다 한 30% 비싸요. 네,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런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의 이익은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야, 그래도 뭐해, 이익이 나든 말든 주가 떨어져서 답답해 죽겠네 이러지만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이라는 건 이익에 다시 환원합니다. 돈 반드시. 잘 벌면 주가 올라간다 이런 말씀인데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현금도 종목이라고 생각해 해서 주머니를 좀 든든하게 갖고 있다 출격 대기하시는 분들은 네. 행복하죠. 근데 그렇죠. 문제는 작년에 그 사람 많은 데 가서 물려서 원치 않게 발효되는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회개를 해야 되고요. 사람 많은 곳에 갔다는 거에 대해서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실수했다라는 거, 그리고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내가 이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좀 남기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네. 그 오답 노트를 써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오답 노트를, 그리고 오답이라는 게 확실해지면 생각을 바꾸셔야 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진 기업보다 더 좋은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나만 빠지는 게 아니고 쟤도 빠져. 오.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 저 회사가 내가 가진 회사보다 명백하게 좋고 저렴하고 평가 제대로 못 받고 있고, 근데 이익과 그 매출은 앞으로 좋아져. 이러면 그런 쪽으로 조금 바꾸시는 거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그 고민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작년 포트폴리오에 그 사람 많은 쪽에 너무 많이 담았다.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어려운 장에도 화장품, 소위 리오프닝주라고 하는 그쪽에 몰려있는데도 올라가잖아요. 네. 추가로 약간 빠질 때 매입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것들을 눈을 질끈 감고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까? 근데 그 개인들한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래도 알겠어. 그래서 팔았는데 지금 또 좋은 데로 가. 그러면 내가 사면 빠지고 네. 내가 팔면 오르네. 이런 상황들이 와요. 갈 때마다 여기는 파티가 파장이구나. 그럼요. 네. 왜냐하면 인간 심리가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군집 또는 사람들과 어울려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쟤도 왔네? 나도 가야지. 그럼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왜냐하면 맹수하고 살 때는 혼자 있으면, 맹수 만나면 1대1로 만나면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있어야 맹수를 만나도 이길 네.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군집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에서는 이 본능이 굉장히 나쁜 본능인 거예요. 이 본능을 깨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거 빠졌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팔아버리고 지금 좋아 보이는 어디로 또 가자. 그럼 또 물려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분석하셔야 돼요. 네. 답이 나올지 아니면 이쯤에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안녕을 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 그 실수는 실수고, 근데 지금 내가 산 기업들이 괜찮은 기업이고 이익도 잘 내고 앞으로도 이익 잘 내. 지금 단지 내가 비쌌을 때 샀을 뿐이야. 라면 그건 견디셔야 돼요. 네, 그건 견디셔야 되고, 근데 제가 어딘가에 홀려가지고 남들이 가니까 나도 우르르 가서 어머니건 레밍처럼 사야 돼 해서. 네. 어머니건 사야 돼 고대열에 들어. 그러니까 레밍처럼 우르르 쫓아가서 네. 샀는데 회사 내용 보니까 이익도 얼마 안 나고 앞으로 이익 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그때는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는. 네. 작년에 꿈을 먹고 이른바 테마를 형성했던 기술이 들어가는 종목 중에서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쪽 참 힘들죠 지금. 그러면 네. 지금까지는 내가 오답노트 쓰셔야 되는 분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력이 좀 있다. 그런데 증시를 모른 척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증시에 남아있되 안정적인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지금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게 시장 전체로 접근하면 사실 답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60세가 넘었던 이 워렌 버핏 옹께서 이번에 64조 원어치 사셨더라고요. 네, 버크셔 해서웨이 그 네. 저기 뭐 주주총회 같은 거 뭐 했어요. 아주 잔치 같은 거 네. 하면서 했던 얘기 뭐냐면 나는 미래를 모른다.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분 11살인가부터 장사 시작하신 분이에요. 예. 그 80년을 투자하신 분 하신 말이 나는 미래를 모른다. 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 본능이에요. 미래를 알고 싶은 게 인간 본능이니까 자꾸 미래를 물어요. 네. 시장 어떻게 될 거냐 자꾸 물어요 사람들이. 근데 투자해서 좋은 결과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절대. 제가 그럼 어디 해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특별히 주식 투자라는 건 기업과 내가 동행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좋은 기업의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화려하고 크고 멋있어 보이는 배도 있지만 진짜 튼튼하고 좋은 배인데 사람들이 몰랐을 때 같이 해주면 가장 값어치가 빛나게 되는 거죠.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선박의 구조와 물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자 우리 증시각도기 곽상준 지점장님 다음에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벌써 끝났습니까? 네 지금 시간이 벌써 네. 끝나서 너무 아쉽다는 의견 많은데 네. 제가 질문을 한 보따리 싸들고 조만간 다시 네. 모시겠습니다. 한번 질문 전문 대답 전문이니까. 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강북센터 곽상준 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X세대들 난리가 났네요. 빵빵곰님, 그래요. 우린 어떤 의미를 입고 먹고 마시는가. 눈치채셨어요? 아, 좀 기가 막히게 91년도 신해철 씨 재즈카페에 나왔던 그 이야기죠. 우리를 둘러싼 우리에게서 오지 않은 것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입고 먹고 마실 예정입니까? 짜장면 500원이었던 거 모른 척하지 말라고. 티가 많이 나나요? 수다쟁이 넓은 남소님, 그래요. 인정할게요. 만화방에서 한 권에 50원씩 빌려서 봤습니다. 저기 남벌 이런 거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다 빌려봤던 기억이 나네요. 남벌은 나중에 조금 크고 봤죠. 어렸을 땐 다른 책 보고요.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우리은행 관련해서 심란한 소식. 이거 주주들은 골치 아프다 싶으셨을 텐데 매일경제 김유신 기자에게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직원이 600억 원 넘는 돈을 횡령을 해서 심지어 동생하고 같이 이 돈 쓰고 동생은 이거 갖다가 해외에 골프장 사업도 했다는데 제일 궁금한 게 이렇게 큰 돈이 빠져나가는데 그 은행은 왜 몰랐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직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조금 더 이제 수사가 완료가 되면은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래도 조금씩 흘러나온 내용들 종합해 보면은 일단 이 직원이 한 3차례 정도 문서까지 조작을 하면서 이제 횡령 사실을 숨겼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내부에서도 돈이 빠져나간지 몰랐었다 이렇게 일단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통제가 많이 이제 부실했었다 아마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을 현장 조사하면서 조금 더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나마 주주들에게 지금 다행스러운 건 우리은행 1분기에 장사를 잘해서 금융권에서 1분기 실적 제일 좋을 거다라고 하니까 지난주에는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방어가 좀 되더라고요. 그게 좀 위안이 되는 부분인데 은행이 내가 몰랐다. 2012년부터 10년 동안 600억 넘는 돈을 빼돌렸는데 몰랐다도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 잘 공감하실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걸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은행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내부 통제 문제가 상당히 지금 뭐 도마에 오를 것 같은데요. 한 2가지 정도 그래서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들이 이제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순환 근무제를 실시를 보통은 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너무 오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번 경우처럼 이제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다른 부서로 이제 계속 옮기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같은 부서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돈을 빼돌릴 수 있는 어떤 틈새가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내부 통제를 위해서 은행들이 실시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명령 휴가제라는 게 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당신 휴가를 다녀오세요라고 은행에서 하면은 갑자기. 예, 그럼 가 있는 동안에 이제 감사부서에서 이제 감사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혹시 돈이 빠져나간 게 있는지 뭐 사고가 발생한 게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과연 제대로 실시가 됐었는지 여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횡령을 한 이 직원 600억 원이 넘는 그 큰 돈 갖다 뭐 했습니까? 보도 나온 걸 보면은 이제 파생 상품에 조금 운용했다 이렇게 일단은 경찰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직원하고 동생이 이제 공범으로 지목이 돼서 두 사람 모두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이제 해외 뭐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일부 자금을 사용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횡령 사건이 이렇게 크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600억 원이 넘는 돈이 증발한 셈인데 이거 다시 회수할 수 있을지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은행 고객들 이거 내 예금 다 못 받는 거 아니야? 걱정되실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어때요? 사실 이 돈이 어떤 돈이었는지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한 2010년경에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라는 이제 회사를 매각하는 주관사로 이제 있었는데 이란의 한 가전업체에서 이제 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약금을 줬었습니다. 이 계약금을 맡아두고 있다가 이제 10년 동안에 이제 송금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한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일반 고객과는 조금 다른 돈이었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들께 뭐 직접적인 영향은 일단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소비자들의 신뢰를 상당히 많이 잃어버리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네. 이제 그 회사의 주가도 16,000원 정도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가 이제 저번 주 사고 발생한 직후에 14,000원으로 급락하는 이런 일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금감원에서는 다행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뭉칫돈 이런 것들이 제법 있어서 이 회사가 대손 충당금 이런 게 충분하다 안심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이런 금융사고가 다른 회사도 있고 뭐 증권사 뭐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종종 발생을 한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금융권에서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제 금융감독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가 4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액수로만 따져봐도 179억 원 가량에 이르는데요. 이 중에 90%가 은행권에서 집중이 됐습니다. 피해 규모로는 농협은행이 한 67억 원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서도 한 작년에 2차례 금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지금 뭐 우리은행 그 나라 돈도 아닌데 세금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민간 기업은 알아서 하게 하세요. 이런 의견도 있는데 우리은행은 사실 민영화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은행들 살릴 때 나라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 회사가 어려워지면 우리 돈도 좀 손해봤다. 저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을 한다.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은행에 있겠죠. 그런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금감원도 두고 금융위도 두는 거잖아요. 이런 기관들도 제 몫을 못했다.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우리은행 말고 책임으로 지목한 곳이 바로 회계법인입니다. 회계법인. 예. 은행도 이제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회계 감사를 받게 되는데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주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회계 감사를 받을 때 시제를 꼭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제라는 게 장사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그 미천이죠. 기본적인.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제조업체들도 이제 감사를 받을 때 재고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물건이 제대로 이제 창고에 있는지 없는지를 회계법인들이 검사를 하는 것처럼 은행들을 감사를 할 때도 돈이 계좌에 제대로 들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왜 확인을 안 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의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하면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이 그 돈 받고 장부를 들여다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를 못 잡아냈다. 10년 동안 가능했다. 다들 여기 책임을 한 발 뺄 수 없는 상황 같은데 그래서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도 수사를 통해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파생 상품에 지금 보도가 나온 대로 뭐 투자를 해갖고 손실이 많이 발생을 했다면 이 부분은 은행이 손실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은닉한 자금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서 빨리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에서도 2천억 원 가까운 돈이 이제 횡령 사건이 그러니까요. 발생했었잖아요. 네. 다행히도 그때 이 횡령한 사람이 금괴로 이 돈을 바꿔서 이제 가족들의 집에 이제 숨겨놨던 것을 경찰이 발견을 해서 상당수 이제 회수가 가능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래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빨리 찾아내느냐, 그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은행들이 그동안 시스템도 개선을 하고 안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장치도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번에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요. 은행들에서 이제 디지털화가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감축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순환근무라던가 명령 휴가제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용하고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걸 조금 더 균형을 두고 이제 이런 내부 통제를 강화할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인도 그 중에 네. 한 주체가 될 수 있고 금융 당국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어떤 검사라던가 아니면 감사 시스템을 조금 더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리미리 그 시스템을 점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나중에 막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투입 대비 산출,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김유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인데 어른들이 더 설레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우리 애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하신다면 택배 신청하기 전에 저희 방송 듣고 가세요. 우리 자녀들의 저축 습관, 금융 DNA 키우는 법, 내일 저희가 특집으로 마련합니다.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누고요. 어른이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어요. 다들 아시는 염블리, 염승헌 이사와 함께 이 어려운 증시에서 살아남는 법, 오늘에 이어서 2탄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9시에 만나요. 발전!